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한 구절씩만 들어도 여러분 누가 쓴 시인지 기억나시죠? 우리 온 세대에게 사랑받는 국민 시인 정호성 시인. 벌써 한 50년, 1000편이 넘는 시로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계신 정호성 시인을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천 편이 넘게 쓰셨어요? 제가 신작 시집이 13권.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과연 1000편이 되는가 제가 일일이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셨어요? 그랬더니 997편이더라고요. 근데 동시집이 이제 한 2권 정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1100편이 그렇죠.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 1000편 정도의 시를 그동안 쓰고 발표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는 몇 편을 쓰느냐라는 그 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작품을 잘 쓰느냐,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그 제대로 또 나타내었느냐, 그런 어떤 작품성이 중요한 거지. 물론이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1100편쯤 되시는데 중간에 몇 년은 시를 전혀 발표 안 하신 때가 있어요. 한 2번 정도, 그죠? 한 5년 또는 한 7년 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를 한 편도 안 쓰고 그죠?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소설 쓰신다고. 그죠? 제가 문학적 욕심이 좀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에 관심도 있었지만 소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중에 소설을 쓰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41 때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소설 쓰기에 들어갔는데 한 6년 정도의 세월을 지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문학의 장르 중에서 뭐 시, 소설, 평론, 기타 이런 장르 중에서 자기의 문학적 기질에 맞는 장르가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소설적 기질에 맞지는 않다. 6년을 해보고 깨달으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시적 기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시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고 그게 40대 초반이고 그렇죠. 또 30대 중반에 어느 날 책을 읽으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인생이야말로 예술이다.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멋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때 그 말씀이 가슴 깊게 새겨졌어요. 그러면서 인생과 문학을 이게 대칭 개념이 아니고 서로 융합하는 개념인데 상하 개념으로 이렇게 두고 인생을
상위 개념에 두고 문학을 하위 개념에 두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정말 시 쓰기를 게을리하면서 시를 안 썼던 30대 중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던 30대 중반 중후반에 예. 왜 내가 시를 안 썼던가 어떤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40대 초반에 그 소설에 대한 어떤 그 경도된 마음 때문에 예. 또 시를 쓰지 않고 지나왔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숫자상으로 봐도 그렇게 한 10여 년 빼고 1100편인데 또 발표 안 하신 시도 많을 거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쓴 시는 다 발표했고 그리고 현재 14번째 신작 시집을 준비하면서 한 3, 40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이제 미발표작이죠. 어쨌든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3, 40편이에요. 평균 잡아서 예, 그렇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찌 보면 예. 일주일에 한 편 뭐 이 정도라고 조금 근데,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이제 메모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된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집중적으로 시를 씁니다. 막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온다기보다는 평소에 시는 이제 자기 어떤 그 일상 속에 시가 가득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 누구를 만난다는 것, 산책을 한다는 것, 그거 다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 일상 속에서 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 그 발견한 시를 제가 메모해 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쓰게 되는데 메모는 이렇게 메모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메모는 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메모는 메모일 뿐이고 그것을 작품화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도 효과적이다. 우리가 왜 공부할 때도 집중적으로 몰입도가 높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한꺼번에 쫙 진도가 그거는 나가죠. 이제 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시를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를 쓰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긴장이라 그럴까, 마음의 어떤 끈이라 그럴까, 어떤 시를 향한 나의 어떤 그 생각의 어떤 높이라고 그럴까, 깊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밥은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쓰는 것이 보다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한 줄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이런 제목의 이 시가 있는 산문집을 내셨어요. 네. 뭐예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맞는 겁니까?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는 산문집을 제가 정리해서 책으로 낸 까닭은 그동안에 이제 시는 시대로 또 산문은 산문대로 특히 그 산문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나 또는 그 계기, 예. 동기가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산문적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저는 그동안에 이제 시는 시대로 산문은 산문대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것을 묶어서 시가 있는 산문집을 엮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산문으로 정리해서 낸 책이고요. 거기에 제목을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를 쓸 때 그 시의 제목은 수선화에게입니다. 맞아요. 수선화에게를 쓸 때 그 첫 행이 이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인데
저는 우리가 살아갈수록 누구나 다 이렇게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왜 외로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 살아왔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다.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죽음도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왜 배가 고프지?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다. 이런 본질적 가치하고 똑같은 그렇죠. 겁니다. 외로움도.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외로운 거다. 외로우니까 인간인 거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런 어떤 긍정적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 이해를 하고 나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 같은 말이다. 물론 네. 반어와 역설어였던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은 수선화에게입니다라고 하신 게 예. 많은 분들이 그 제목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가 노래가 시노래가 되었었는데 양희은 씨가 불렀죠. 예, 양희은 씨도 부르고 그것을 작곡하신 분이 이지상 씨라는 예. 분인데 그분이 노래 제목 시노래 제목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아요. 또 그것이 또 그렇게 회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선화에게 이게 그 시의 제목이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그 시의 첫행이다라는 것이 좀 정확해지기를 저는 바라죠. 왜 제목이 수선화에게입니까? 그거는 그 꽃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수선화를 위한 시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외로움의 빛깔, 외로움의 어떤 색채가 있다면 어떤 색채일까? 외로움의 색채.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약한 꽃대 위에 핀 그 수선화의 연노란 꽃빛이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꽃대 위에 핀 수선화의 연노란 꽃빛이 인간의 외로움의 색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 수선화에 빗대어서 수선화를 은유화해서 인간의 어떤 외로움을 한번 노래해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 시를 매우 사랑하고 그 한 후반부쯤에 있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저녁이면 마을을 찾아 마을로 내려온다. 네. 저는 이 한 문장이 이건 천재가 아니면 쓸 수 없다. 아니에요. 아니 해가 이렇게 기울면서 산 그림자가 마을 쪽으로 들이온 것을 우리가 농촌의 경험, 그렇죠. 도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아파트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산 그림자가 외로워서 찾아왔다. 그것은 이제 해가 지는 현상이죠. 근데 시는 어떤 그 논리나 과학의 이전의 상태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산 그림자가 해지는 거지 왜 산 그림자가 외로워서 우리 집 앞마당에 내려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산 그림자도 자기 존재의 어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어떤 그런 집에 한번 앞마당에 내려와서 인간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사라진다. 네. 그 시에 보면 이제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가 그렇죠.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가 종소리를 들을 때 상당한 그 종소리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은 사실은 자기가 고통스러워야 자기 존재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이 우리 자신들이라면 우리가 내 존재의 어떤 그 가치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내 존재의 어떤 가치를 의미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소리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자기 존재의 소리가 너무 외로우니까 멀리 있는 나 자신의 가슴에까지 와닿았다가
존재의 어떤 외로움을 나누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의 본질. 외로움의 본질을 쭉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사람뿐이 있겠습니다. 아니라 예. 산그림자도 정소리도. 정소리도 모든 존재의 본질에는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있다. 심지어는 뭐 하느님도 그렇죠. 외로워서 눈물을 예. 흘린다. 어떤 절대자도 절대자는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인성을 부여했을 때, 인간적 가치를 부여했을 때 절대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왜? 외로워서. 네. 인간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절대자도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독자들한테 이렇게 사인 같은 거 해주실 때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글귀를 흔히 쓰신다고 그 제가 구절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 본인의 대표작은 그 수선화에게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대표작은 자기 스스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독자들이 정해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원인을 통해서 대표작이 결정되는데 이 수선화에게는 제가 40대 후반, 49 이런 경우에 고를 때 썼는데 예. 이 시를 쓸 때 이 시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작품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작품이다. 뭐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평생 동안 시를 써야 그렇죠. 겨우 그 시인의 대표작 한두 편이 나오는 거죠.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작은 그 시인의 어떤 그런 그 시적 일생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00편의 시가 있기 때문에 한두 편이 대표작이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예, 되겠습니다. 시 쓰는 게 고통스러우세요? 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는 항상 새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것은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도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때 내가 그 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 다른 어떤 시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나 사물이나 인간의 삶을 늘 새롭게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언어이기 때문에 예.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또 한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한 기쁨도 없는 없죠. 거죠. 없죠. 그래서 아름다움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쓴맛을 보지 않으면 단맛을 우리는 맛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일필휘지로서 갈기세요? 아니면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저는 끊임없이 고칩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단숨에 쓴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쓴 시들은 한 몇 편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단숨에 썼지만 고치는 작업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저는 평균 작품 한 편당 한 30번 내지 40번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고칩니다. 3, 40번? 그럼요. 이야. 고칩니다. 고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삼교 출판사에서 시집을 교정 볼 낼 때, 예, 교정을 볼 때 마지막 3교까지 끝까지 고쳐요. 봅니다. 그리고 시집이 나오고 나서 네. 시선집을 낼 때 또 고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완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왜 고통이라고 하시는지 더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삶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시도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네. 뭐 우리도 살다가 어느 시점에 미완성인 채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시도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세상에 내놓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집을 사실은 기존에 이제 나왔던 제 시집을 제가 열심히 읽느냐 잘 안 읽습니다. 제 시집을. 한번 보고 안 보세요? 일단 이제 출간되었을 때 네. 혹시 오탈자가 네, 있는가 네. 또 뭐가 잘못되었는가 읽다가 보면은 이거 이렇게 고쳐야 했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5년 뒤에 그 시집을 보면 더 고치고 싶고 더
그때 왜 이렇게 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열심히 읽지 않는 시인입니다.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좀 아까 얘기 나눈 그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시의 그 또 산문이 함께 있는 곳에는 60편의 시를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네. 그 고르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 그 시에 관한 얽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예. 그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예. 모았기 때문에 예. 그 시를 쓸 때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제 시 중에 풍경 달다. 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짧은 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외우는 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예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예. 암송해 주시고 많은 독자들도 또 그 시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의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의 제목을 풍경 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경 달다, 풍경을 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보고 시의 제목이 풍경 달다인데 당신 풍경 달아본 적 있느냐? 달아봤죠, 당연히. 산사이 처마 끝에 제 손으로 직접 풍경을 달아봤어요. 풍경을 달고 나니까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운주사 와불님을 찾아뵙고 했던 그러한 풍경을 달았을 때의 또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시로서는 그렇게 썼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산문으로 또 이렇게 썼고 그래서 앞에 그 시를 두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산문화된 이야기들을 덧붙이면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거고 이제 별개의 것이지만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시를 이해하는 데에 독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 시를 또 향유한다고 그럴까요? 음미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훨씬 더 좋다. 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로 고르신 시가 산산조각이고요. 그 시를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가장 첫 번째 작품으로 실었습니다. 그 시도 쓰게 된 계기가 있지요. 2000년에 불교 4대 성지 순례 여행을 가까운 이들과 함께 떠났는데 북인도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북인도에서 네팔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룸비니. 예. 룸비니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별 이렇게 그 관광지로 조성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철조망이 쳐진 그 정문 앞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어떤 노파 한 분이 순례 기념품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흙으로 만든 제 손바닥만한 앉아 계신 부처님을 파는 거예요. 좌부를 토기로 순례 기념품으로 그 부처님을 사서 집에 와서 책상 위에 딱 뒀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니까 내 방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걱정, 밖에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걱정.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늘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가불에 와서 걱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법정 스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도 않을 불행을 오늘을 걱정하면서 이 순간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 오지도 않을 불행인데. 그렇죠. 내일이 와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방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을 걱정하는 거죠. 내일의 내 인생을
어떤지도 모르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반성하면서 예, 쓰신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네.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은 거 아니냐. 그렇죠.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네. 그렇게 저를 나무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시에 옮긴 겁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네,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산산조각을 얻은 거지 산산조각이 나무로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주교 신자 아니세요?